본격. 키위? 박비양 향기.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대충만 보고 제대로 못 읽었어요. 제가 섰다가 다시 읽어가지고 답드릴게요. 제가 보는 그런 문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답변을 더 재밌게 부자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다. 나오셨어요? 자, 반갑습니다. 어제 내가 맨날 채널 보는데 뭐하러 본다고 뭐라고 하더라. 홈이 맞을 때까지는 아침에 회의를 잠깐 내가 인터넷 몰아치기 아침에 오늘의 이슈는 주요 해창이 혼영을 해서 주요 이슈는 이 얘기를 찾아서 대표님이 이렇게 정부에서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오늘 점심 10월 10시 키센터만 행정을 진짜 왜 이러세요? 그래. 오늘 또 누가 이런 말이야. 기자들이랑 동의 간다가 정책이랑 붙이 언제든지 없으면은 네, 지금부터 제33차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일동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 당직자 임명식 수여식 진행을 기획국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대변인단, 시민 대변인단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네, 임명장 이종철 바른정당 중앙당 대변인에 임명함. 2017년 11월 29일 바른정당 대표 유성민. 다음 권성주 대변인. 임명장 권성주 바른정당 중앙당 대변인에 임명함. 2017년 11월 29일 바른정당 대표 유성민. 소리가 안 찍어지죠. 김익환 창당대변인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임명장 김익환 바른정당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에 임명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승민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들 지난주 연찬에 많이 와주시고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하나씩 우리 당의 운영에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대화의 장이 필요하면 또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북한이 ICBM으로 보이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7월 4일과 7월 28일에 화성 14급이라는 그런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 고도가 2,800km, 사거리가 900km, 비행 거리가 900km 이상이었는데요. 이게 2차 실험에서는 3,700km, 고도가 3,700km 이상으로 넘어가더니 오늘 새벽에 발사한 3차 시험이라고 보입니다만 오늘 새벽에는 무려 4,500km 고도까지 올라가고 사거리가 비행거리가 960km 정도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오늘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4,500km를 이걸 정상 궤도로 발사를 하면 무려 13,0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그런 ICBM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3,000km라는 것은 평양에서 워싱턴과 뉴욕까지도 포함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난 6차 핵실험에 이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성된 수준이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이 실전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은 가고 핵미사일은 완성에 이르고 있고 실전 배치에 이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와 또 미국 또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고 한가로운 거 아닌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유일한 평화적인 해결책은 최소한 앞으로 수년 이상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이 제재와 압박에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반드시 동참해야 제재와 압박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도 대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지금은 대화를 입 밖에 꺼낼 때가 아니고 우리 정부가 외교 총력을 기울여서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제까지의 시간 보내기, 안이한 대응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책만큼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군사적 대비 태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와 저희들이 주장했던 나토식 핵 공유라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를 이미 포기해 버린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이 카드는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대응해야 효과가 있고, 그 밖에도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이스타즈라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추정하는 그런 이 정찰 자산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야 마치 트럼프 정부가 대한민국의 무기를 팔아먹는 이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1분 만에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한 게 피스아이라는 공중 조기 경보기인데요. 피스아이에서 1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했듯이, 북한이 오늘도 평안남도 평성에서 발사한 게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북한의 200여 대에 이르는 걸로 추정되는 이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스타즈, 제이스타즈라는 이 정찰 자산의 도입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런데 국방 예산을 꼭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주한미군 사드 한 개 부대를 배치하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에 쓰리노라느니 삼불일한이라느니 이러면서 정말 저자세 군력 외교를 하면서 우리 군사 주권을 포기하고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NSC 회의를 주재하면서 말씀하신 그 전문을 제가 몇 번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이제까지 말로만 했던 그런 레토릭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표기하고, 오늘 또 핵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이런 발언을 했는데, 포기할 때까지가 아니라 폐기할 때까지라고 정정을 해야 되고, 오늘 또 미국의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또 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미국에다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는 미국하고 충분히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외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저는 기회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핵미사일 문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이제까지 지난 6개월 동안 해왔던 그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재검토해서 다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생각입니다. 어제 대구와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포항 지진 상황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해결된 게 제가 보기에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가보면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 답답한 사정을 들어보고 파손된 가옥을 둘러보니까 이거는 지금 복구를 하고 주민들을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정말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어제 포항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성곡 삼리 마을을 다녀왔는데 가옥 상당수가 완파 내지는 반파되고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도저히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로 보였고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대피소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파손된 집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무너뜨리고 다시 집을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한 걱정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비용이 재난법에 따라서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또 성금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기 집을 새로 짓는 데는 5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서 합치면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 가지고는 철거 비용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의 지원이나 성금이 이 집을 잃은 분들,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비용, 가장 중요한 비용인데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많은 강원 동지들 만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위원장님께서 많이 와주셨고요. 강원 동지들도 많이 와주셔서 우리 바른정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 현지에서 저는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정면 대결을 하겠다. 분명히 선언을 했고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조직책 공모하고 바로 후보 찾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경북 지역이 자유한국당의 본거지라고 그렇게 이곳 서울에서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현지에 가보면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뜻 있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자신들을 대표하는 자격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도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의 본거지에서 정면 승부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조강특위에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해서 이제 조직책 공모에 들어갔습니다만 위원장님들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의 인근 지역에 비어있는 자리에 정말 좋은 위원장을 우리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조강특위 위원장이신 정병국 전 대표님 또 우리 김성동 사무총장님하고 언제든지 좀 연락해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우리 조강특위와 최고위원회에서 좋은 조직책을 꼭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각에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 2+2 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며칠 남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협력을 이루어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대안을 관철시키느냐 그게 저는 1차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정책연대협의체에 참석하는 김세연 정책위 의장과 오신환 의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당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수 법안 25개를 포함해서 방송법, 선거 연령 인하 관련 법안,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규제 개혁, 규제 프리존법이나 서비스 발전 보건법이나 노동개혁하고 관련된 법안, 이런 법안은
양당의 생각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협력 연대의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5.18 진상조사특별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온 결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헬기 사격이나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또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5.11 연구위원회 이런 의혹들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상 규명을 하는 그런 5.18 특별법이라면 우리 바른정당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에서 충분히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아침에 오신환 의원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고 예민한 이슈라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 의혹에 대한 객관적 조사라면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 그런 목표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리 공감대를 최고위원님들이 가지고 이런 당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이 정도로 마치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태경채 의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한국당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제가 페어플레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칭찬하나. 한병도 어디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 한국당이 웬일로 주사파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한병도 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같은 전대협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사파라고 비판하지 않아서 한국당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운동권이라고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운동권 출신이고 뭐 그쪽 파워, 권력 핵심이 다 운동권이라는 것은 뭐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당은 이번처럼 주사파니, 종북이니 이런 색깔 장사는 더 이상 이번처럼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은 운동권보다도 홍동권을 더 문제 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홍동권이 뭐냐? 홍준표를 수령으로 받들면서 보수를 홍준표의 사조직으로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바로 홍동권입니다. 네, 운동권은 80년대의 문제였지만 지금 2017년에는 홍동권이 문제입니다. 특히 다행히도 최근에 한국당에서도 홍준표 사당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분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북한 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더 멀리 미사일을 쏘고 있고 우리 미국, 한국 그리고 유엔은 더 센 제재 하도 많이 반복해서 국민들이 지금 무덤덤합니다. 담담합니다. 뭐 그러려니 보다 그래서 좀 새로운 좀 확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재 하나의 날개로만 북한을 압박을 했는데 이제는 제재와 심리전의 양날개로 북한을 압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이 더 아파하는 것은 제재보다 심리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제재 안 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중국이 북한 망하게 할 정도로 제재 안 합니다. 물론 계속 하는 신용을 하지만 때문에 이 심리전을 강화하는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마침 태영호 공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소프트 파워 북한 변화. 북한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소프트 파워를 통한 북한 변화로 주창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뉴스, 영화, 드라마, 노래 이런 걸 북한으로 확산을 시켜서 아래로부터 체제 전환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북한도 핸드폰 400만 시대입니다. 400만 명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핸드폰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SNS 문자나 뭐 영상 보내기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정보를 유입을 하면 북한 안에서는 돕니다. 과거 핸드폰이 없을 때는 북한 안에서도 잘 안 돌았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정보를 얻는 내부에서는 이 400만 핸드폰 사용자 때문에 충분히 유통이 된다 해서 저희 바른정당에서 이미 대북 정보 유입 촉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오래전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대북 정보 유입 촉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김정은에게 경제 제재보다 또한 더 무서운 압박을 가하자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한노이 관련 사안인데 지금 변환 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파리 바게트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파리 바게트 가맹점주의 70%에 해당하는 2,368명의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파리 바게트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지 마라. 라고 정말 간청을 했습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은 직접 고용을 해서 파리 바게트 제과점에 가서 일을 하면 제빵기사가 일을 하게 되면 일일이 다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갑을이 바뀌는 겁니다. 제빵기사가 갑이 되고 제과점이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자가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현행 파견법이 그 가맹점주가 제빵기사한테 이래 저래라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파견법 위반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과점주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라 이렇게 또 발전합니다. 이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나라 파견법이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파견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 파견법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파견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빵기사 파견금지법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조속히 제빵기사 파견금지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파견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 안 그래 일자리가 없는데 파견이든 아니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래서 일자리 안 되고 저래서 일자리 안 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노동 규제 때문에 고용 규제 때문에 일자리 확대가 안 된다. 그래서 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또 추가적인 제도도 조사해서 계속해서 폐지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민노총이 국제사회에 어제 슈퍼 갑질을 했습니다. 마포대교를 1시간 이상 점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노총이 지난번 청와대 간담회도 혼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냐 해서 자기가 문재인 정부 민노총 상황론을 폈는데요. 이제는 국제사회도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른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아세안 외교가 있었습니까? 이 외교관들이요 40분 이상 걸어서 회의장을 받고 그 회의 의장이 보안 문제 때문에 못 갔습니다.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외교한다고 아세안 외교 중요하다고 땀나게 뛰어다녔는데 또 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외교에 사실상 재뿌리는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급차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민노총 때문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민노총한테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어제 불법 시위 주도한 사람들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정운천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국가 예산 429조 예산 예결 심의가 지금 5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잘 나와요? 있는데 172건의 그런 쟁점이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 소위를 필요하고 이제 소소위 간사들의 협의 그리고 당대당의 2+2를 포함해서 좀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이렇게 소위를 하면서
도대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게 한 두세 가지입니다.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다가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데 일자리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해서 16명의 위원을 두어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도대체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에 관계되는 국장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일자리위원회를 예산 52조를 들여서 만들겠다. 그럼 그 일자리위원장하고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자문위원회를 만들면 된다. 하든지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또 일자리 하나, 뭐 52조들 일자리 만드는 거 이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한 지역에 가면 자생단체가 7개에서 10몇 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생단체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조속하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다가 2,500만 원 돈을 줘서 우선 첫 번째로 200개 동, 읍면동을 혁신동으로 해가지고 그걸 2,500만 원을 주겠다. 또 간부진 60개를 3,000만 원을 주겠다. 이게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냐고요.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완장부대 만드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16.4% 최저임금 올려놓고 최저임금 3조 원을 또 나눠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또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서로가 너무 쟁점이 강해가지고 지금 그 예결소위에서 소소위로 지금 넘어가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 이승민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바른정당에서는 국민의당과 정책연대를 통해서 이번 예산에 대한 그러한 찬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30일이 넘어지면 자동으로 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로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국회 의원님들 투표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그때 우리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협의를 통해서 정부가 잘못하는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표님도 말씀했고 최고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미사일 발사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도 또 미사일 하나 던졌겠지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이번 탄도미사일은 과거에는 워싱턴 아니 뭐 LA까지도 뭐가 괌까지만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워싱턴과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그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김정은이가 워싱턴까지 또 예를 들어서 뉴욕까지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아베하고는 통화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소식은 없어요. 온전히 했어요. 아니 아베 먼저요 하여튼. 아니 이건 당장의 경계선을 갖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 탄도미사일은 과거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북한 핵이 워싱턴까지 간다고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확실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를테면 4대강 특사, 4대 강국 특사도 보내고 또 핵을 대비한 우리의 핵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이 뭔가도 확실히 하고 이런데 무슨 선제 타격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안전보장회의를 이 사건 터진데 몇 시간 만에 했다. 그것이 무슨 큰 것이냐?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6차 문재인 대통령 6차 6번째 했다고 하는데 6번째 한 내용들이 그냥 그거예요. 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대응 전략을 짜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중원을 갑니다. 중원. 대전을 갑니다. 통합포럼이 지금 9차 회의를 했는데 10차 회의는 대전에서 충남북 위원장님들은 꼭 좀 나오시고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한국의 정치 지형과 중도개혁 정치의 비전을 가지고 박상병 교수 주제로 대전 중앙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내일 아침 8시에 바른정당과 우리 바른정당의 원외위원장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 참여하는 통합포럼에 참여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대전에서 회의를 통합포럼 회의를 개최합니다. 많은 원외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일 8시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인숙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어제 유승민 대표가 수석 대변인 민동 의원님, 권오원 의원님 모시고 포항 지진 진앙 지하철이 가까운 흥리로 성곡 흥리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데 이 정부에서 지금 90% 복구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90%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동네에 한해서는 제가 한 군데만 가보고 이번에 체육관도 갔지만 어제는 특별히 이 마을에 갔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참 인구가 많지 않고 50여 가구고 또 나이 많이 드시는 여성 노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된 상태가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 또 어려운 분이 계신 분들을 저희가 끝까지 따라서 도와드리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이 기둥 자체가 흔들렸는데 살아도 된 데는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 뛰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원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집이 하루하루 더 무너지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와서 꺼내온 물건 놓을 데도 없고 밖에다 놓으면 비 맞고 다 상하고 넣을 컨테이너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급이 안 되는데 조만간 보급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상목이 있고 환자도 있는데 병원비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포항시 의사회가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고 그 많은 손실을 흡수하고 있는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전에 저희가 흥해 체육관에 갔을 때 산모 한 사람 발견해서 그 다음날 가서 얼른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반갑고 병원에서 병원비가 안 받고 다 흡수를 했다고 들었고요. 또 그 진앙 지해식이 가까운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집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다친 나이 많으신 여성분이 지금 혼수 상태에서 상태가 안 좋은데 이분도 병원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병원비 걱정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만 병원비 걱정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소신 정당이지만 끝까지 이 문제를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어제 아까 해경 최고가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게 굉장히 저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게 뭐 용산청사, 제주도 금정마을, 밀양 금정사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게 그렇죠? 아니고요. 아니 이거 옛날 거요. 어제 사진은 또 어제 하는 분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불법 시위해서 지금 그런 분들은 사면을 한다고 5가지죠. 5가지 송전탑하고 제주도하고 송전탑하고 따도하고 또 이제 용산 참사하고 쌍용자동차 뭐 이렇게 5군데 그런 불법 시위 한 사람은 사면을 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한번 하려다가 그때는 기회를 놓쳤는데 바로 어저께 정말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아세안 거기에도 망신이지만 또 올림픽 등고 올림픽이 바로 코앞인데 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공권력이 무너지고 공권력이 오히려 징계를 당하고 저 중에 몇 경찰들은 또 이번에 사과도 하고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불법 시위를 한 사람들은 사면을 받고 이게 바뀌어도 한참 바뀐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청와대로 가려다가 마포대교에서 그렇게 해서 사회적 비용도 얼마나 많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고 이런 정부를 보면서 정말 나라의 공권력은 바로 서야 된다. 질서는 바로 서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 정부에 강력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예산
의원이 말씀했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퓰리즘이 굉장히 심하죠. 다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갈 때는 못 가고 꼭 가지 않아도 되는 데는 포퓰리즘으로 막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반대하기도 어렵지만 뭐를 한다고 할 때 그 재원이 어딘지를 반드시 같이 밝혀야 되는데요. 제가 전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난적 의료비 걱정 없다, 병원 걱정 없다 하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그 복권 기금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또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오른쪽으로 주머니 왼쪽으로 주머니를 옮기는 이런데 이런 포퓰리즘을 자꾸 하다 보면 저는 아르헨티나의 베네수엘라 뉴스로 보면 남의 나라 같지 않습니다. 이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를 해준다고 그럴 때 정말 이거가 필요한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세현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의장님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책연대 협의체 만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 통해서 보도가 되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과잉, 중복,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 서서 막아내야 되겠다.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민생 예산은 우리가 충실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항목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이 가져올 향후 30년간의 327조 원이 넘는 이 막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 안기는 이 예산은 우리가 먼저 그 인력 재배치와 업무 효율화를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부터 꼭 뽑는 방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영세사업장에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이 방식은 정부의 기본 기능을 완전히 망각한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대선 때도 주장을 했듯이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 같은 즉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 재정으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그리고 산재보험까지 더해서 이 4대 사회보험의 부담을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덜어드리는 이런 방식의 간접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아까 문재인 정부의 이 인건비 직접 지원과 그에 따른 부수 비용까지 하면은 3조 원과 1조 원 합쳐서 약 4조 원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최대 1조 원 수준의 이런 예산으로 이런 간접 지원 방식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부 소반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경우에 지금 핀셋 증세라고 해서 초고소득층 그리고 초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통해서 이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몇십조 원짜리 사업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4조 원 정도 되는 재원 대책밖에 되지 않는 현재 정부 여당이 내놓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가지고 과연 그들이 말하는 이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바른정당에서는 먼저 복지 제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추산을 하고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적절한 이 조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앞서 협의체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보니까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협조해서 나아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끝나고 나면 법안들 중에서 특히 정부 여당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방송법과 국회법, 즉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방송 장악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내었던 법안, 그리고 행정부가 국회에 이 법률이 제시한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유승민 대표님이 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말바꾸기 법안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끝나는 대로 법안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법안들과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즉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담은 선거법 개정과 그리고 선거구제, 예, 국민 지지가 의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권홍월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항 지진 현장에 우리 유승민 대표님 약간 일주일치는 나온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국민과 그 기업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내는 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성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 이재민 피해 복구에 바로 쓰이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긴급 구호 물품을 쓰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배치하는 데 일단 돈을 조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긴급 구호 물품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조달해야 될 것인데 그걸 성금으로 조달한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성금을 쓴다면은 그래서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반파되거나 반파되거나 파손된 주택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상당히 겨울이 다가오는데 당분간 그 이재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 컨테이너든지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금을 우선적으로 기존에 의해서 전체 다 지원해주든 50% 지원해주든 이런 방식으로 바로 지원해줘야 이재민의 힘을 좀 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성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이제까지 정말 어떻게 써왔는지 이것을 국고나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써야 할 그 분야에 대체하는 식으로 성금이 쓰였다면은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거다. 자제 성금 용도에 쓰는 용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재민 피해 복구 우선에 가장 먼저 쓰도록 제도를 정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지진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진 또는 천재 지진에 대비한 재난보험에 대해서 지방자치정부든 중앙정부에서 외국의 다른 외국의 큰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서 이 앞으로 다가올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 문제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으로 문재인 정부는 가히 노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조에 너무 이제
섞여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대통령 있고 대통령 위에 민노총이 있고 민노총 위에 그 핵심 그런 정부가 계속되었을 때 이 나라가 제대로 온전하게 보존되고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 이 정부를 이끌어갔을 때 국민의 복지 민복이 제대로 보장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제 민노총 주도 민노총 건설 노동조합 주체로 국회에서 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3번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포대교 정거에서 농성에서 통을 마비시키고 국제회의 망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서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지만은 더 이상 불법 집회, 불법 파업 이것은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에 생산하기 위해서 코나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데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자가 양보를 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노동조합과 대기업의 오나 사용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담합 구조로 봅니다. 요새 임금을 올리는데 담합을 해서 그 임금 올리는 보전부는 하청업체 납품가로 후려쳐가지고 조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되어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은 전에는 우리 국산차를 쓰는 것이 외국이라 생각해서 모든 국민들이 현대차, 기어차, 기아차, 대우차 뭐 이렇게 썼지만은 저는 그런 의식도 없어지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서조차 파업을 일삼는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 관계자들은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개인 스스로도 더 이상 내가 국산차를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업의 오너나 기업의 CEO나 기업의 노동자들도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파업을 하든 생산이나 이런 점을 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파업에 인해서 영업이익이 6조에서 한 3조로 줄었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스스로의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말이 되면은 대기업 또 보너스 잔치할 겁니다. 협력업체 그 보너스 잔치하는 것을 보면서 1년 연봉을 보너스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음성기업에서 이익이 나면은 협력업체 2차, 3차 협력업체 임금 인상을 위해서 양보해주는 아니 그런 어떤 기업 정책의 복원을 위해서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자제해주고 대기업의 오너나 CEO들도 진짜 원칙을 가지고 노사 문제에 좀 해줬으면 대응해줬으면 합니다. 또 있습니다. 파리 바스켓 재판사 직접 고용하는 고용부 지시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특화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각하했다고 이래 나오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파리 바게트로 대별되는 어떤 기업의 파견,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장수당이나 효율근무수당의 중복 할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당의 한노희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할증 1.5배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은 또 원내대표께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게 유야무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7,530원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은 산업계 현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진짜 기업주들이 중소기업이 엄살을 떠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바른정당이 이 노동정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중소기업체 또는 이 나라 산업 현장의 복지 증진, 통합 여기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한 방향을 정해서 문재인 정부인데 촉구하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파리 마케트 문제, 건설 노동자 불법 시위 문제, 현대 자동차 문제, 근로기준법의 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총괄적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 바른정당 입장이 어느 정도 이 부분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문재인 정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동 사무총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 감사 올립니다. 지난 연찬회 때 격이 없는 또 토론해 주시고 그런 전국 원근 각처에서 모여주셔서 모처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연찬회를 마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다시 한번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정말 바른정당이 활로를 개척하고 또 우리 바른정당의 창당 이념과 정체성과 가능성을 지켜내는 힘이 결국에는 우리 조직 역량의 재정비와 강화에서 나온다고 다시 한번 깊이 인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몇 가지 당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석이었던 시도당 위원장 선임 절차가 조금 전 최고위원회 결의를 거치면서 완료가 됐습니다. 대구에는 유성걸 위원장님, 울산에는 강석구 위원장님, 또 경기도에는 유이동 수석위원장님, 수석 대변인님, 다음에 강원에는 정문원 전 사무총장님, 또 전남의 홍종기 위원장님 이렇게 선임이 되셨습니다. 기선임돼 계셨던 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서울의 박인숙 최고위원님, 또 부산의 하태경 최고위원님, 또 전북의 정운천 최고위원님, 인천의 이학재 의원님, 또 대전의 남충희 위원장님, 충남의 김재식 전 의원님,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전부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대표님을 모시고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계획과 조직위원장 공모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오늘 조금 전에 회의를 갖고 다시 이제 그동안의 전국 당원 대표자 대회 새 지도부 선임과 관련해서 잠시 쉬었습니다만은 다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병국 초대 당대표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바로 오늘부터 전국 155개 지역에 공모 공고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위원장 공모는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그런 일반적 형태가 아니라 인재 영입, 지방선거 후보자 발굴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흔히 정치권에서는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을 현지 지역사령관이다, 야정사령관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관건이 위원장님들께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인재를 발굴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님께서 직접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기획관은 오신환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위원 선임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직접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일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당규상에 있는 상설위원회, 중앙여성위원회, 중앙청년위원회,
중앙실거세대위원회, 또 중앙직능위원회들을 비롯해서 이 다른 위원회들의 구성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해 올려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인재영입과 관련된 중앙당 사무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또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그간 많이 말씀해 주신 소통의 창구로서 카톡방 운영 개선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우리 당의 사무처 실무국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장님들께 감사 올리고 앞으로 많은 또 격려와 지도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른정당 지방선거기획단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명장은 유승민 당대표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임명장 오신환 바른정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에 임명함. 2017년 11월 29일 바른정당 대표 유승민. 고맙습니다. 예. 네, 더 이상 공개 발언하실 국회의원 원외의원님 안 계시면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